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 10번째 시간인데요. 9번째군요. 성격 유형이 이제 9가지고 그 앞에 이제 현대화 과정까지 하면 10개 또는 11개 정도 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9가지 유형 중 마지막 그 7번 계획하는 자아 편입니다. 이런 자아 형성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그리고 7번의 주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물상인데요. 7번 유형하면 딱 떠오르는 게 낙천적이죠. 굉장히 쾌활하고요. 경쾌하고 에너지 넘치고 그리고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지향적이고요. 이상적인 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공통점 중에 또 하나는 취미가 다양하죠. 그리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이 일에 굉장히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7번 유형은 큰 그림을 파악하는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나면 단점은 세부적인 항목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7번 분들 중에서 제가 만나보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취미 활동도 다양하게 했고 그런데 공통점 중에 하나는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뚫고 전문가 영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가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런 새로운 자극, 새로운 감각,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에 더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일정 수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상황이 어디로 가는지가 파악이 되고 나면 그곳에 도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작업들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이상주의자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터팬 같은 그런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있겠죠. 7번 유형의 인물 상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신성한 직관입니다. 이 책에서는 신성한 작업, 신성한 계획, 신성한 지혜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언급했는데요. 신성한 계획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부터 정신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련의 작업들이 결국 신성한 작업임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신성한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그게 신의 의지이고 신의 법칙이고 앞서 설명한 다른 유형의 신성한 직관인 8번 유형 같은 경우 신성한 진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어떤 차원에서건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성한 법칙은 이 우주의 원리가 이미 어떤 거대한 그 원칙과 법칙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신성한 계획, 신성한 작업이란 이런 모든 활동, 물질 세계를 비롯해서 정신 세계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활동들은 그런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계획이란 단어에 우리 어떤 인간적인 접근에서의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다라는 건 미리 어떤 플랜을 세우는 거잖아요. 미리 계획하고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의 개념인데요.
여기서 말한 신성한 계획에서의 계획은 그 우주의 동작 원리 같은 것, 자연의 질서, 원리, 이런 것들이 밑그림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성한 계획이라는 뜻. 우주의 질서나 원리가 거대한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패턴이 존재하고 밑그림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해예요. 다만 우리 인간이 쓰는 용어인 계획처럼 딱딱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명확한 예측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과연 누가 예측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현상들 자체가 신성한 계획하에 움직인다라는 이해입니다. 코로나19가 선이다 악이다 라는 판단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고 분석한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또 현재를 살아가야 되고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거대한 밑그림 안에 그냥 이것은 한 현상으로 존재할 뿐인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알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수의 또 비유를 들었어요. 분수가 우리가 이제 여름이니까, 곧 여름이 다가오니까 분수를 많이 볼 텐데요. 분수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기에는 그 형태가 계속 바뀌죠.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그냥 물 상태인 거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실제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고 이 보여지는 분수라는 모양 형태 자체는 시시각각 변화한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설명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차원에서 놓고 보면 우리 DNA 하나하나 유전적 정보를 품고 있겠죠. 그 유전적인 정보 자체가 어찌 보면 뭐 로드맵 같은 거잖아요. 어떤 계획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전적인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성장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계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또한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정신적인 성장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깨달은 어떤 성각자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지도 어떤 로드맵에 맞춰서 딱딱딱 계획하고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큰 밑그림은 존재하지만요. 그래서 자연의 질서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명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측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요 심리인데요. 7번 유형 입장에서는 이런 거대한 패턴, 밑그림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결핍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무의식적인 차원에서죠. 이런 무의식적인 차원에서의 결핍감이 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패턴 속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있다면 계획하에 잘 움직일 거니까 이 전체 거대한 밑그림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7번은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어떻게 조작을 하나요?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그 일을 처리해야만 하고, 그리고 이 사물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동작 원리, 밑그림,
구조 이런 걸 내가 알아야만 하고, 그리고 이런 전체 과정에서 내가 이제 그 과정 속에 나를 맞춰가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내가 어떤 나의 삶을 계획하고 그리고 지도를 만들고 그 안에 나를 넣어서 그거 하나하나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계획하는 자아를 형성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 7번도 그 두려움이라는 내면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머리형이거든요. 그래서 5번처럼 내면의 그런 메마른 결핍감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불모지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이 내면의 메마름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계획하는 그런 자아를 형성하는 거죠. 기본적인 그 고통이라 함은 이 7번이 가장 회피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냥 고통스럽다는 상황 자체를 회피한다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내면의 아주 근본적인 황량함, 이 상태를 느끼는 고통,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그 삶에서의 어떤 생동감, 살아있음에 대한 느낌, 여기로부터 단절될 것 같은 그 느낌, 그 고통감, 그게 가장 큰 7번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그런 내면의 황량감, 그리고 어떤 삶의 그런 역동성이나 활동성, 이런 것들을 자신이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은 그 느낌, 그 고통이 바로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7번은 항상 무언가 오아시스를 찾아 떠납니다. 여러 가지 자신을 자극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오아시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메마르고 박탈당한 그런 핵심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이 겪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좋다, 괜찮다, 이제 이런 시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7번째 이제 함정인데요. 이상주의나 합리화, 그리고 정당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7번 유형의 함정입니다. 이 7번 유형은 그래서 공허함이나 고통, 두려움, 분노, 어떤 공격성, 이런 것들조차 모두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내면의 그런 실제, 내면의 어떤 그 진실된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을 미리 이제 경계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 상황에 놓인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융은 이제 영원한 소년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항상 어떤 즐거운 꿈을 꾸며 그 꿈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소년과 같은 마음, 어른이 되고자 하지 않고 피터팬과 같이 그런 동심의 세계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7번의 특징인 거죠. 8번째 방어 기제는 앞서서 함정에서 언급했는데요. 합리화, 이상화, 지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 기제입니다. 고통으로부터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제 스스로 좋다, 괜찮다라고 상황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합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다 이상적이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성화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지성화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 신체의 어떤 감각, 구체적인 감각이 있죠.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감각, 이런 것들은 사실
부처님 말씀처럼 인생이 고우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면 인생은 고통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는데 7번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들이 지성화라는 방어기제를 통해서 하는 행동은 실제 몸의 느낌이나 감각,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생각이나 의견, 이런 것들보다는 좀 추상적인 개념 속으로 빠지는 거죠. 종교적인 것, 철학적인 것, 이런 토론 속에 빠짐으로 인해서 일종의 현실 도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은 마치 그 현실을 대면하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상징하는 동물로서는 부정적인 상태에서는 원숭이, 그리고 긍정적인 상태에서는 나비라고 하는 동물로 의인화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대안을 수립합니다. 어쩌면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미리 예감하고 여러 대안들을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 이들이 어떤 위험에 빠질 것 같다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단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말로 때워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많습니다. 7번 유형 입장에서 9번째 행동 및 정서, 습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하는 행위 자체가 진짜 행동한 걸로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말로 구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요. 아주 이 스토리텔링도 잘하고 훌륭한 이야기꾼들이에요. 자기가 겪은 것도 그렇고 겪지 않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마치 자기가 겪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낼 정도로 아주 이야기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한 거가 아닌데도 한 것처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좀 허풍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로는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과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행동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면도 있고요. 제가 참 좋아했던 영화 배우였던 로빈 윌리엄스는 7번 유형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적인 그런 세계를 꿈꾸는 패치 아담스인가요? 라고 하는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도 주연으로서 정말 연기를 잘해 주셨는데 그런 이상적인 병원을 꿈꾸는 그런 모습이 실제 로빈 윌리엄스의 7번 성격이 또 그런 배역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7번의 또 중요한 또 성격 중에 하나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동작 원리 같은 밑그림이 파악이 되면 세부적으로 뭔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과장돼서 확장이 되면 자기가 무언가 배우고 싶어서 워크숍을 참여를 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딱 듣고 나면 그거를 자기가 자기 과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능도 있죠. 깊이는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네덜란드 문화와 이 7번의 문화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시 안에서는 마약이나 매춘이나 이런 것들이 합법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인 거죠. 반면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치 7번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문화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지적 우월감에 대한 어떤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가
그런 최신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에서도 상당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유형이 7번입니다. 자, 이제 10번째 열정인데요. 격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책에서는 대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대식이라는 뜻은 단순히 그 폭식하는 개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 자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극시키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좋고 음식도 좋고 뭐 술도 좋고 지식을 탐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제 그런 그 격정이 드러나는 거죠. 소비에 대한 집착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소비에 대한 집착, 탐닉하는 거죠. 탐닉. 이 개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 그 신성한 그 직관 차원에서 본다면 신성한 작업이나 신성한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가 내 내면의 그런 실제, 본질, 에센스, 그것과 내가 딱 결합되어 있을 때 느끼는 가장 어떤 그 최대치의 그런 기쁨인데, 이 기쁨을 추구하는 방식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과 내가 결합하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의 본질, 실제 이것과의 결합을 흉내내서 말하자면 자신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과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욕구 자체가 결핍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국은 절망감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면의 실제와 결합된 기쁨이 아니라면 결국은 우리는 결핍감에서 출발한 욕구가 되는 거고, 그 결핍감이란 채울 수 없는 대상인 거죠. 모든 9가지 유형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뭐 5번 유형 같은 경우에 그런 신성한 전지 차원에서 뭔가 완전한 알미라는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연의 어떤 원리나 법칙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의 일부일 뿐인데, 그것을 알려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가 결국 결핍에서, 알아야만 한다는 결핍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을 채운다 하더라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욕구가 되는 겁니다. 자, 11번째. 그러면 본질과 연결되기 위한 덕목은 뭘까요? 절제입니다. 절제. 예, 균형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정말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거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행동. 그것이 절제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탐욕스러운 상황, 탐닉하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에너지 자체도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7번 같은 경우 정말 스케줄이 빡빡하거든요. 그 수많은 작업들과 수많은 이벤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에너제틱하게 활동합니다. 결국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밤새 무언가를 할 정도니까요.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도 절제가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 7번입니다. 신성한 어떤 이 작업에 대한 개념을 이제 본질과의 연결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이 절제하는 행동이 많아질수록 이제 내가 이렇게 어떤 계획하고 작업한다라는 이 개념은 멋지고 좋아 보이는 체험이 아니라 내 진실을 대면하는 것이 그 진정한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아시스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이제 중단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이미 내 안에 오아시스가 존재함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쫓아서 그것과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내 안에 그 실제라는 본질이라고 하는 에센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밝은 빛으로 드러났을 때 정말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적 작업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7번 계획하는 자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9가지 유형 모두가 이 지루함이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유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향적으로 보이기에 그 지루함을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 7번 유형인 거죠.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계획하고 스케줄을 짜서 자신을 그 세계에 집어넣고 모든 그런 자극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행동하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7번 설명 여기까지 드렸고요.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